머리로는 그런 사람이랑 당장 이혼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혼해버리고 나면 세상에는 정말로 나 혼잔데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명절에 어디를 가야 하는 건가?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주연아, 그런 천하의 몹쓸 놈이랑 사는 거 그거 하나 좋을 것 없다. 하나도 좋을 것 없어. 이혼해. 주연아, 이혼해. 그런 놈이랑 사는 거 네 인생이 아까워. 내가 주연이 너 내 딸같이 생각하는 거 네가 알 거 아니냐. 엄마로서 얘기하는 거야. 당장 그런 놈이랑 이혼해. 이혼하고 주연이 네 인생 멋지게 살아. 응? 그리고 네가 왜 혼자야? 내가 있는데. 주연이 네가 얼마나 좋은 여자인데 너는 얼마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몰라? 주연아, 너 이혼해라. 그 망할 놈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고? 아이고야, 누가 이 집을 자기한테 준다고 했대? 착각도 자유지. 나 이 집 주연이 넣어줄 거야. 너한테 주려고 예전역부터 마음 먹고 있었는데 뭘. 당장 명의 이전하러 가자. 응? 그리고 이혼하는 거야. 알겠지? 세상에 저런 시어머님이 어디 계실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희 시어머니는 당장에 당신 아들놈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천하의 못돼 먹은 놈이랑 살면 네 인생이 아깝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 명의로 된 집을 제게 주겠다며 제 손을 이끌고 명의를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저 저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이려니 했는데 정말로 집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하셨죠. 사실 시어머님도 돌아가신 시아버지와 이혼을 하셨었어요. 그래도 남편이기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장례도 치러주시고 하신 거였죠. 자기 아빠랑 똑 닮은 행동을 하는 당신 아들을 용서할 수가 없으셨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계신데 제가 용기를 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그 쓰레기 같은 놈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이혼해 줄게. 나한테 위자료 준다고 했었지? 뭐 얼마나 줄 건데? 나한테 당신 입으로 위자료 주겠다고 얘기한 거면 내가 요구하는 게 얼마건 달라는 대로 줄 작정으로 위자료 주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맞지? 그거야 그렇지. 대신 내가 얘기한 조건 알지? 나는 당신이 그 집에서 나간다는 게 조건이야. 그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한테 위자료 줄 생각 없어. 그래, 그 집에서 나갈 거야. 그럼 내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 주는 거네? 대신 나한테 시간 좀 줘. 한 달 정도? 나도 지낼 집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 정도 시간은 줘야 하지 않아? 그래, 이왕 위자료 주는 거 지금 미리 줘라. 나 지낼 집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당신도 더 편하지 않으려나? 위자료 받았다는 각서 필요하면 말해. 그것도 써줄 의향 있어. 말만 해. 어떻게 할래? 저는 나름의 복수를 하면 복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놈은 저를 속이고 해외에서 새로 가정을 꾸렸고 거기다가 아이까지 낳았잖아요. 저한테 뻔뻔하게 그 사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했고요. 거기다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야 위자료를 주겠다는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협박까지. 위자료 안 받아도 됩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더러운 놈이 주는 돈까지 거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인간이 한 짓이 너무 괘씸해서 위자료고 뭐고 받을 수 있는 건 싹 다 받아내고 싶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식 때문에 이혼이라는 걸 내 인생에 남기게 된 게 너무 괘씸했어요.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었죠. 여기 집중 와요. 사모님도 젊으셔서 이런저런 터치는 일절 안 하시고요. 그렇죠? 전세 물건으로 요즘에 이렇게 저렴하게 나온 데 없어요. 학군도 좋고. 여기서 지내면서 아이도 낳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여기 사모님이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서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급하게 해외에 나가야 해서
저도 이 집 들어올 때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일부러 베란다도 터가지고 공간도 넓게 했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군도 좋아서 나중에 아이나 기르셔도 좋을 거예요. 저 전세금 올리거나 할 생각 전혀 없어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할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시면 지금 계약하셔도 돼요. 저야 뭐 빨리 처리하면 처리할수록 좋은 거라서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님한테서 받은 그 집, 저와 그놈이 살던 그 집을 전세 물건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놈 말대로 제가 그 집을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기로 했죠. 단, 제가 나온 그 집에 세입자를 들어오게 했다는 차이점 정도라고 해두면 좋겠네요. 그놈은 제가 집을 비웠다고 하자 약속한 위자료를 제게 보냈습니다. 위자료까지 받은 이상 합의 이혼으로 순조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저는 지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님도 함께 말이에요. 제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너와 같이 살면 내가 새로운 사람과 만날 때 분명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가 사는 그 집 주변으로 이사를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사를 하고 자리 잡은 지 얼마 있지 않아 그 자식도 상간녀와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왔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왔을 겁니다. 자기는 이혼도 깔끔하게 했고 그렇게나 운명이 있는 것 같다고 외쳤던 상간녀와 자식까지 옆에 딱 끼고 들어왔으니 모든 게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제가 그걸 호락호락하게 두고 볼 리가요. 여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늦게 받아? 아, 됐고 이게 대체 뭐야? 왜 우리 집에 아니 우리 엄마 집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당황했던 줄 알아? 뭐야? 어떻게 된 건지 정확히 말해. 지금 우리 와이프랑 애기 차 안에 있단 말이야. 빨리 얘기를 하던가. 아니 당신 빨리 와서 이 상황 해결해. 해결하긴 뭘 해결해. 당신 말대로 내가 그 집에서 나왔잖아. 그러면 된 거 아니야? 나한테 그 집에서 나오라며?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나왔잖아. 그런데 뭐가 문제되는지 나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뭐?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다른 사람을 우리 집에 들여놓고 너보고 나가라고 한 거야? 그런 거냐고! 뭔데? 너 지금 이거 우리 엄마가 알고는 있는 거야? 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전세로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다던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지금 너 한 명 때문에 일이 얼마나 꼬인 줄 알기나 해? 밖에 이삿짐 차도 다음 집 가야 한다고. 지금 그대로 앞에 내려놓고 그냥 갔어. 알아? 아차차. 어머 미안. 내가 당신한테 말을 안 했구나? 그 집 나한테 어머님이 주셨어. 네가 나한테 전화해서 이혼해달라고 하던 그날 나 어머님 찾아냈었거든.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이혼하라고. 웃기지? 당신 어머님 아들이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 그런 천하의 못된 놈이랑 살지 말고 이혼하라고. 그러시면서 어머님이 그 집 나한테 주셨어. 너 같은 놈이랑 살지 말고 내 인생 찾아서 재밌게 살라고.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그때야 내가 정신이 들더라. 그렇지? 내가 왜 그런 쓰레기 같은 놈 때문에 울었지? 쓰레기랑 살아봤자 나한테 좋을 게 뭐라고.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나쁜 년 된 거 독하게 살아보자. 막 살아보자. 너도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나라고 너한테 못 줄 건 또 뭐겠어? 안 그래? 네가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내가 너한테 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혼 나갈까 봐 무서워? 뭘 무서워해? 네가 그랬잖아. 그 여자랑 너랑 운명인 것 같다고. 너무 운명이라서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가 없었다고. 그 여자가 네 운명이면 네가 집도 절도 없는 빈털털이라고 해도 좋다고 살겠지. 안 그래?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리고 우리 세입자들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괜히 들쑤시지 마.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내가 난처해지잖아. 뭐? 여보세요. 야 박주연. 야! 제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게 있나요? 그놈 말대로 그 집에서 저보고 나가래서 저는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받고 그 자식이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까지 쿨하게 찍어줬고요. 까맣게 몰랐던 거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설마 하니 시어머니가 친자식도 아닌 며느리였던 제게 그 집을 주실 거라는 걸 말이에요. 저도 시어머니가 그 집을 주신다고 했을 때
당황했으니 뭐 그럴만도 했겠네요. 그 자식은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서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굴었어요. 자기가 지금 이삿짐 차까지 대동해서 집에 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일이냐고 말입니다.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세입자 가족은 갑자기 사다리차가 올라오니 깜짝 놀라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더군요. 그 덕에 이삿짐 차는 시간도 쫓기겠다. 하다 이사한다고 경찰이 왔으니 짐만 내려놓고 가버린 것이었죠. 상간녀와 아이는 차에서 그저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기다리며 앉아있었고요. 아이만 생각하면 안쓰럽기는 하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의 부모 인성이 거지인지라 자기가 한 짓에 대한 벌을 받는 건데 말입니다. 저한테 연락에 전화를 해다다가 갑자기 뚝! 그 자식은 전화 걸어오는 걸 멈췄어요. 뭐 알아서 포기했나 보다 하고 저도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렇게 전쟁 같은 통화를 끝으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함께 외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 핸드폰에 연신 울려댔죠. 저장된 이름 하나 없이 번호만 덩그러니 떠 있었지만 저나 시어머니나 그 번호가 누구의 번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무시해. 이놈 이거 인간 안 됐어. 제가 좋아서 바람 피워서 새살림 차린 놈이 왜 나한테 전화야? 이놈 이거 나한테 전화해서는 왜 주연이 너한테 그 집을 줬냐고 난리를 피우더라. 그래서 내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고 했었더니만은 나한테 그러네. 엄마가 그래서 아빠가 바람 피웠던 거라고. 아휴, 말 다 했지 뭐. 내가 저런 놈을 뭐 한다고 고생해가며 키웠는지. 주연이 너도 신경 쓰지 마. 못돼 처먹은 놈. 지 아쉬울 때 되니까 이제 나랑 네가 생각나는 거겠지. 절대 받아주지 말아라. 알겠니? 알고 보니 그놈은 저한테 전화를 끊고서는 곧장 시어머니한테 매달렸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모든 상황을 다 알았던 시어머니는 너 같은 자식 없다고 딱 잘라 쫓아냈답니다. 그렇게 쫓겨나자 그놈은 어디 한번 두고 보자며 으름장을 놓고 떠났고요. 며칠 내내 전화를 해오는 걸 보면 분명 자기가 뭔가 아쉬워서인데 괘씸한 놈이라고 절대 받지 않을 거라고 하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이미 뭐 번호를 바꾼 상태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려고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한 남자가 시어머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었죠. 네, 그놈이었습니다.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뭐야? 진짜 맞네. 엄마가 정말로 엄마 손으로 그 집 이 여자한테 준 거구나. 둘이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알겠네. 어? 여기는 뭐하러 왔어? 가.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가서 네 와이프랑 자식 데리고 살아야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니? 예, 주연아, 너 얼른 들어가라. 이런 놈이랑 말도 섞을 필요 없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지금 가진 거 땡전 한 푼 없어. 월급 받는 족족 다 그 여자한테 들어가. 애 양육비로. 그 여자 나 집도 절도 없는 거 알고 나한테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 나쁜 년. 혼인신고를 왜 하나 했더니만 나한테 양육비 받아내려고. 엄마, 나 진짜 가진 거 하나 없어. 주연아, 네가 엄마한테 말 좀 해줘.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빌게. 주연아. 그렇게 여자가 좋아서 살림까지 차렸던 놈이 빈털터리가 되어서 저와 시어머니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상간녀는 그 남자가 집도 뭣도 없는 걸 알게 되자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다더군요. 그 와중에 영리하게도 혼인신고를 하고 버티다가 이혼 신청을 해서는 꼬박꼬박 양육비를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놈은 월급을 받아도 어디 뭐 당장에 전셋집 하나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시어머니는 정말 냉정했습니다. 가차없이 뒤돌아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으로 휙 들어가 버리자 이제는 저한테 매달리려는 그놈을 뒤로하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당분간은 전화 연락만 하자고 말이에요. 자주 만나면 분명히 그놈이 들러붙을 테니 굳이 부딪혀서 좋을 것 없지 않겠냐고 말입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반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모시고 외식도 하고 쇼핑도 다닙니다. 어머니는 그 자식한테 월세방 하나 마련해 주시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대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놈도 자기 필요한 것 얻고 나자 시어머니 앞이며 제 앞에도 일절 나타나지 않아요. 딱 거기까지인 놈이죠.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야 저와 시어머니의 특별한 관계가 이해가 가시죠? 저도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이렇게 지낼 줄을 몰랐네요. 참 사람 인생살이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아이 둘 데리고 최근 이혼했습니다. 이혼녀라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왠지 그 말은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딱히 저를 소개할 말이 생각나지 않네요. 그래도 아빠가 주신 건물 덕분에 이혼하고 힘든 삶을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더 힘든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뒤돌아볼 미련도 없이 속 시원하게 제 갈 길 가게 해준 전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아이들과 제 앞날만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그래도 한편으로 남은 응어리가 미처 풀어지지 않더라고요.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늘 답답한 마음만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사연을 듣게 되었고 내 사연도 보낼만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작은 용기로 몇 자 써내려가다 보니 오랜 친구에게 속 터놓는 것처럼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40이라는 나이가 적지도 많지도 않은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는 알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내 이야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건 말이죠. 그래서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 사연 전해요. 누구에게도 전하지 못했던 작은 속마음까지 훌훌 털어내고 저 열심히 살려 하거든요. 세상에, 뉴스 봤어?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방역을 강화한다는데 이거 어떡해? 외출하는 게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같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영업은 다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하루 매출이 나와야 월세를 내는데 하루에 몇 그릇 팔자 알 수 없으면 죽으라는 소리지.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회사도 지금 재택으로 모두 돌리는 거 한계가 있어서 자르네 보내 말도 많아서 내가 엄마 가게까지 뭐라고 신경 쓰지 못하겠다. 그래도 장인어른 건물인데 설마 월세 밀린다고 나가라고 하겠어? 뭔가 방법이 있겠지. 그래도 엄마는 남 아니고 사돈 내니 걱정 덜 하겠지. 나는 진짜 쌩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니까. 이야기는 3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창 우리나라에 코로나라 강타했을 시기죠. 지금은 사회적 거리도 완화되었지만 그땐 어떤 질병인지 몰라 전 국민, 아니 전 세계가 덜덜 떨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차츰 방역이 강화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신랑 회사도 그랬어요. 재택으로 돌릴 수 있는 부서는 돌렸지만 꼭 회사에 나와야 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을 계기로 없어도 된다는 부서가 거론되며 불안한 시기를 보냈죠. 저는 간간히 시어머님 가게 일을 도우며 지냈어요. 바쁜 시간에 돕기도 했지만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 시어머님이 반찬을 가지러 가라고 하면 가게 들려서 반찬을 가지러 오는 일상을 보냈거든요. 그날도 그랬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어머님 가게에 들려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TV 뉴스에서 거리두기 강화로 규제가 들어간 거죠. 희정아, 지금 자영업 다 죽는 소리 나오는데 당신이 말을 잘해서 장인어른한테 월세 좀 낮춰달라고 하면 안 되나? 너도 보다시피 엄마네 가게 손님 반도 안 오잖아. 아무리 배달로 돌려도 한계가 있는 편이고 염치 없는 거 아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봐. 안 주고 싶어서 월세를 안 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꼬박 잘 냈는데 그게 또 어디 마음처럼 돼? 이렇게 사회적으로 다 죽자는 분위기인데 장인어른도 착한 임대업자에 동참하시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왈가왈부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솔직히 어머님 지금 아빠 건물에 들어와 있는 것도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있는 거잖아. 그것도 아빠가 많이 혜택 주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그건 어디까지나 아빠가 판단할 일 같아. 아이고 그래.
희정이 말이 맞다. 내가 염치라는 게 있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다른 곳보다 월세가 20만 원은 더 저렴한 거 나도 알지. 그냥 이번 주만 해도 원래 매출이 반도 안 나와서 앞으로 걱정돼서 그래. 월세나 제대로 낼 수 있을지. 내가 워낙 걱정하니까 제 딴엔 애미 걱정한다고 너한테 말 꺼낸 거지. 흘려 듣거라. 내 생각은 다르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내가 감당할 부분이지. 아휴, 이런 형식이면 가게 문 닫는 게 나을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밥벌이도 못하면 몸만 축내는 거지. 에휴. 연일 TV에서 나오는 뉴스 탓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에요. 시어머님도 시세보다 친정오빠가 월 20만 원이나 덜 받고 있다는 걸 아시니 대놓고 전남편처럼 월세를 더 낮춰달라는 소리를 못하셨죠. 말이야 바른 말로 건물주는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고 다들 죽어가니 함께 죽자는 건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저희 아빠 건물 자리가 꽤 좋았어요. 주위에 주택가도 있고 직장도 있어서 주말에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라 시어머님이 상가를 나가신다 해도 타격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 건물 시세를 주변보다 더 싸게 계셨으니 염치라는 게 있으셨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시어머님의 말씀이었고 전남편과 또 다른 꿍꿍이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전남편은 또 다른 소리를 하며 절 곤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말로는 친정아빠에게 폐를 끼치는 거라 말을 안 한다고 하셨지만 죽는 소리 해대며 힘들다는 걸 토로하는 걸로 보아 제가 친정아빠에게 어떤 말이라도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꼭 어머니 계신 데서 날 곤란하게 만들어야 해? 가게 새 같은 거 나랑 둘이 있을 때 하면 좋잖아. 왜 꼭 어머님 계신 데서 이야기를 꺼내? 사람 곤란하게? 왜 당장 아빠에게 전화해서 지금 물어봐라는 둥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게 내 건물이야? 왜 당신이 왈가왈부 하냐고. 앞으로 그런 말 하지 않았으면 해. 아빠가 뭐 아쉬워 그래야 하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하게 안다더니 그래? 말 참 정없게 한다. 우리 엄마가 남이야? 사돈이 잘 사니까 어느 정도 배려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을 달래, 밥 먹여달래. 우리 엄마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고 있잖아. 반면 아버님은 어때? 건물 하나 목 좋은 데 가지고 계시면서 월세 따박따박 받으시잖아. 우리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마는 봐. 벌써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다니까 가게 매출 떨어지는 거 걱정하잖아. 월세 나가야 한다고. 아버님은 어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직장 간당간당한다는 뉴스 나오는데도 돈 걱정하셔? 상관없잖아. 그래서 서로 돕고 살자는데 뭐 잘못됐어? 남이야? 남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내가 다 서운해지려고 하네. 그리고 장인어른이 당신처럼 매정했으면 애초에 엄마한테 20만 원 시세보다 덜 받을 테니 장인어른 가게 들어오라는 소리 하실까? 왜 자꾸 당신 생각이 마치 장인어른 생각인 것처럼 따지고 들어? 진짜 정없다 정없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이없었죠. 친정아빠가 건물을 유산으로 받았거나 정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면 억울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전 남편이 몰랐다면 모를까 다 알고 있거든요. 아빠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전 누뚱이라 아빠가 뒤늦게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렇게 친정아빠가 얼마나 밑바닥부터 돈을 열심히 모아 건물을 사고 재산을 불렸는지 알고 있어요. 그 노하우를 종종 저와 전 남편에게 들려주기도 하셨죠. 종잣돈 모으는 게 어렵지 돈을 불리다 보면 나중에는 더 편안한 삶이 가능하다는 말도 늘상 해주실 정도니까요. 열심히 버는 만큼 재테크에 관한 관심도 대단하셨어요. 남들이 보면 경제 감각이 타고났다는 오해를 살 정도로 지금은 베테랑처럼 보이지만 전 알죠. 어릴 때부터 친정아빠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가 빛을 보기 전까지 저의 어린 시절 넉넉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돼요. 어린 시절 잠깐 힘든 게 미래에 힘든 것보다 더 낫다고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죠. 지금 힘들어도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으로 앞만 보고 달리셨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죠. 자라는 그 시기에 자식에게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고 자식에게 투자하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달랐어요. 제가 알아서 하시길 바랬거든요.
대학도 서울 4년제를 갔지만 등록금과 첫 학기 수업료만 내주셨어요. 나머지는 장학금을 받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스스로 하라는 가르침으로 잘 자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키운 만큼 친정아빠 역시 건물을 사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결혼할 땐 남부럽지 않게 해주시면서 정말 든든한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죠.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아빠 건물에 들어오게 된 이유도 그와 비슷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를 옮겨야 할 상황이었고 더 좋은 조건을 찾고 계셨죠. 하지만 월세가 부담되어 딱히 친정아빠가 건물을 가진 곳을 탐할 수 없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친정아빠는 기꺼이 월세를 조금 줄여주고 아빠 건물에 입점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월세를 많이 깎아주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곳보다 아빠 가게가 위치는 더 좋지만 월세가 더 저렴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베풀었다고 생각하셨어요. 처음엔 시어머님도 조금 아쉬워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만큼 손님이 모이는 길목이라 오히려 감사해 하셨죠. 그렇게 몇 년 지내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된 셈이었습니다. 희정아, 사돈네 가게 손님 없는 거 아니니? 내가 요 며칠 오가며 보려고 일부러 본 건 아닌데 가게에 손님이 전보다 훨씬 줄어든 게 눈에 보여서 요즘 착한 임대업자라고 월세를 반값 받거나 몇 개월 안 맞는다는데 나도 그럴까 해. 사돈네 말고도 사무실로 들어온 위층도 그렇고 사람이 길거리에 왔다 갔다 해야 돈이 벌리는데 눈에 봐도 길거리에 사람은 없는데 월세 달라기 민망하네. 사돈어른은 별 말씀 안 하셔? 뭐라고 하시긴 시세보다 싸게 주신 거 아는데 염치가 있어 아무 말 못한다고 둘러 말씀하셨지. 아빠 괜찮겠어? 아빠도 노후연금이 이 건물 월세인데 안 받으면 생활비가 힘든 거 아니야? 남들이야 재산으로 받고 힘들이지 않고 건물 세 받아 먹는다지만 아빠는 다르잖아. 힘들게 번 돈으로 노후 대비나 마찬가지인데 그 돈 안 받으면 아빠는 뭐 먹고 살려고? 이 애비 걱정하는 거냐? 물론 월세 다 안 받으면 먹고 살 걱정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다른 가게들은 50%만 받고 사돈네는 네 얼굴 봐서 당분간 월세 내기 힘들면 6개월 정도 안 내도 된다고 하게. 그리고 그 후엔 나도 받아야지. 내 빚내가며 사돈어른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 대신 그 정도는 나도 힘든 시국에 동참할 수 있으니까 동참하려고. 넌 반대 안 하지? 전 남편이 시어머님 가게에서 월세를 좀 낮춰달라고 말한 후 일주일이 흘렀을 무렵 친정아빠가 절 부르셨습니다. 시어머님 가게 월세를 몇 개월만 안 받겠다고요. 말은 고마웠지만 사실 달가운 건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아빠도 노후연금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생활비를 월세에 충당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받는 돈의 50% 그리고 한 가게에서 모두 안 받으면 친정아빠 생활도 그렇고 편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친정아빠는 제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생각을 정리한 듯 싶었어요. 제가 왈가왈부 논할거리는 아니었던 셈이죠. 그렇게 친정아빠는 시어머니께 6개월 동안 월세를 안 받겠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님이요? 당연히 좋아하시고 저에게도 엄청 고마워하셨죠. 하지만 전 제가 한 일도 아니고 제가 한 말도 없으니 저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님은 연신 고맙다고 말하고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희정아, 이제 월세 내야겠지? 사돈어른이 6개월 안 받겠다고 했으니 이번 달이 7개월째거든. 그럼 예전처럼 내야 하나? 아니면 다른 집들은 월세 50% 낸다며? 50%만 내면 될까? 내가 묻기야 어려워서 말도 꺼내기 힘들구나. 희정아, 네가 사돈어른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 월세 안 내서 그나마 살만했는데 이제 다시 예전처럼 된다고 하면 벌써부터 한숨이네. 이제 조금씩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는데 혹시 무슨 말씀 너에게 하신 거 아니야? 혹시나 해서 묻는 거야. 혹시 다른 말씀 없으셨니?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목 좋은 곳에 있는 건물이지만 이게 저희 친정아빠 노후자금이에요. 그리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월세로 생활하고 계셔서 더 이상은 곤란해요. 빚내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6개월이 지나고 다시 예전의 월세를 내야 하는 시점이 왔어요. 당연히 월세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와 다르게
시어머님은 월세를 아까워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는데 깡패가 와서 보호비를 뜯어간다는 뉘앙스로 말했어요. 저는 당연히 기분 나빴죠. 배려를 했는데 당연하다 못해 칼을 들고 배를 가르려는 제스처를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분 나쁘다는 티를 팍 냈어요. 친정아빠도 생활비에서 양보한 건데 빚내면서 남을 도울 순 없는 일 아니냐고요. 한풀 꺾이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님도 완강했어요. 지금껏 월세를 내고 장사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월세를 내지 못했던 예전 상황만 생각하시고 월세를 50% 낮추거나 안 냈으면 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다시 가게를 찾는 손님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했죠. 그렇게 2달이 더 흘렀을까요? 갑작스레 친정아빠가 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왔습니다. 사돈네, 아직 많이 힘드냐? 아니, 전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손님 예전처럼 늘어나는 것 같아. 왜? 아니, 월세가 다시 들어올 때가 되었는데 말이 없어서 혹시 다른 말이 있나? 아님 전처럼 여전히 장사가 어렵나? 다시 말을 해야 하나? 고민하다 너에게 먼저 물어본다.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실수하면 안 되잖아. 사돈내니까. 시어머님이 저에게 말하고 2달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친정아빠에게 월세를 안 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다 뻘겋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돈을 내기 힘들면 힘들다고 친정아빠에게 직접 말을 하지 싶었어요. 사돈이고 살림 어려운 거 아니 어떻게 못하겠지 생각하는 그 속내가 뻔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가운데 엮여 있으니 아무런 말도 못하는 친정아빠에게 죄송했습니다. 월세 50%라도 냈다면 덜 민망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예전처럼 월세 내는 게 불합리하다 생각하는지 아예 낼 생각을 안 하는 게 못마땅해졌어요. 친정아빠가 저에게 이렇다 말을 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말은 해야겠다 싶어 시어머니 가게로 갔습니다. 왔냐? 밥줄이? 아니요.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왔어요. 월세는 내고 계신 거죠? 월세? 친정아빠가 뭐라 하던? 지난번 말했잖아. 힘들어서 아직 월세 낼 형편 못 된다고. 누가 안 내겠대? 밀려도 다 형편되면 내는 거지. 너 코로나 전 우리 가게 잘 되는 거 봐서 알잖아. 예전처럼 돌아가면 월세 밀린 거 내는 게 뭐 대수니? 염치가 있어서 말은 못했지만 나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라. 사돈어른이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나서서 어른들 일 낄 거 없다. 난 또 뭐라군. 앞으로 어른들 이야기에 버릇없게 왈가왈부하지 말고 넌 모르는 척 있어라. 월세는 내고 있냐는 딱 한마디를 했을 뿐이에요. 월세 안 내신다면서요? 라고 묻는 건 너무 버릇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속에서 우라가 터지고 친정오빠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 말했다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에 둘러 말한 거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딱 그랬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 시어머님은 어른들 이야기에 버릇없이 끼어드는 거 아니라면 딱 선을 그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셨죠. 장사가 잘 되면 어련히 밀린 월세 다 내지 않겠냐고요. 염치 있어서 말 못할 뿐 안 낸다는 소리 안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정 월세 못 내면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거지. 그깟 월세에 몇 푼이나 한다고 사돈어른도 가만히 있는데 제가 중간에 나서서 어른들 사이를 이간질하냐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워낙 뻔뻔하게 큰 소리 내시며 저를 이상하게 몰아서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싸울 분위기도 아니고 막말로 정말 시어머님 말처럼 보증금에서 까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희정 씨, 김성혁 씨 보호자 되시죠? 땡땡병원에 응급실로 급히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시죠? 아빠가 쓰러지셨나요? 어떤 일인지 알려주세요. 교통사고 당하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라 전화 길게 못합니다. 빨리 와주세요.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간다는 기대감을 품게 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전화를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친정아빠 이름을 말하며 제가 보호자 맞냐고 물어왔습니다. 맞다는 말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빠르게 오라 했어요.
당황한 전 아빠가 쓰러지기라도 했냐며 다급하게 대꾸했습니다. 오히려 쓰러지셨다면 희망이 있었을까요? 교통사고를 당했고 위급하다는 말에 저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어요. 얼마나 크게 다쳤길래 전화도 길게 못한다고 빨리 오라고 할까.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임종을 볼 수 없었어요. 아빠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셨고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출혈이 워낙 많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그 상황이 사연을 쓰는 지금도 사실 다가오지 않아요. 아픈 곳 없었고 건장하셨거든요. 병원으로 달려가던 택시 안에서도 아빠를 다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만난 친정아빠는 하얀 천이 핏빛으로 얼룩이 져 있을 만큼 많은 피를 흘린 채 누워 계셨죠. 체온이 따뜻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걱정되었습니다.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면 춥다는데 친정아빠가 혹시 춥진 않을까 저는 이불이 더 없냐는 말을 하며 이미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추워할까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곤 친정아빠와 지냈던 날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가까이 살아 오가며 자주 마주쳤어도 이렇다 할 여행도 못 갔던 지난 날들이 뒤늦게 생각나며 아쉬운 마음을 애써 담담한 척 굴었어요. 내가 지금 아빠를 붙잡고 울어버리면 아빠가 죽은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았습니다. 이미 떠나 아빠의 손끝을 잡고 전 애써 담담한 척 흐르는 눈물을 이를 물고 견디는 게 친정아빠의 그늘을 떠나 처음으로 세상에 혼자 서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젠 누구에게 기대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서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친정아빠랑 헤어질 줄 알았다면 살갑게 굴걸, 밥 한 끼라도 친정아빠랑 먹을걸 하는 아쉬움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렇게 친정아빠를 보냈어요. 친정아빠를 보내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일상은 변한 게 없었어요. 해는 늘 똑같이 뜨고 애들은 학교를 가고 골목길에도 예전처럼 꼬마들이 놀면서 하나둘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집 앞을 나가면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 오가는 골목에서 친정아빠를 마주하는 날들이 이제는 전혀 없어졌을 뿐 나머지 일과들은 늘 같았죠. 그래서 친정아빠가 먼저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전화 한 통으로 아빠와 이별했던 전 어디에서 저를 속이고 살아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 눈으로 아빠와 작별하고 보내줬지만 헤어짐의 시간이 너무 예측 없이 다가와 저는 몇 달이 지나도록 아빠를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희정아, 그럼 월세 안 내도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벌써 8개월이나 월세가 밀려서 이제 슬슬 조금씩 내야겠지 싶었거든? 그때 사람 마음이 또 그렇다. 한 달 월세도 아니고 소분에 조금씩 더 내려니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지는지. 그런데 또 때마침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는구나. 월세 밀린 거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지? 아유, 나도 주책이다. 그동안 너한테 일일이 말했다고 이렇게 또 확인받으려 하는 거 보면 이래서 좋은 근성 쉽게 못 버린다고 하나 봐. 그치? 네? 월세를 왜 안 내요? 어머님 그럼 전에 저에게 말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안 내신 거예요? 어머, 얘는 왜 또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러니? 이제 내 아들이 건물주인데 그 월세 몇백 내고 안 내고가 중요하니? 말년에 일이 잘 풀린다더니 이렇게 손도 안 대고 건물이 생길 줄 누가 알았노? 잘난 아들 덕에 건물주 소리를 다 들어보겠구나? 사실 건물주는 욕심이고 이 가게 내 명의로 해주면 월세 내는 부담도 없고 내놓으는 내가 알아서 하고 희정이 너도 마음 편하지? 그게 좋은 거지? 시어머님이 식당 반찬 만들며 몇 가지 더 만들었다고 와서 가져가라고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식당에 도착했죠. 시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고 이제는 말할 때가 되었다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피시더니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어요. 원래는 더 일찍 하고 싶었는데 친정아빠 갑자기 보내고 슬퍼할 저를 위해 많이 참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으셨죠. 많고 많은 말을 하신 것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때마침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친구도 아니고 부모를 먼저 보낸 며느리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 싶었죠. 저는 정말 잘못 들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남들은 가게에서 돈 벌어봤자 빚 좋은 개살구라고, 가게세 내고 재료값 내고 인건비 빼면 남는 것도 없다고 제 앞에서 징징거리셨죠. 그러면서 예전에 어디 점을 봤는데 말려놓으니 좋다고 고생했던 보람을 찾을 날이 온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그러면서 그때가 지금일 줄 누가 알았냐며, 잘난 아들 덕분에 건물주 소리 듣는다며 경망스럽게 웃으셨어요. 그러면서 제 눈치를 보시고 건물 주인은 욕심이고 이 가게 한 켠만 자기 명의로 돌려주면 더 바랄 게 없다는 소리를 하셨죠. 저는 시어머님을 빤히 쳐다봤어요. 마음에서 하고 싶은 말을 번지수 잘못 짚으셨는데요, 였거든요. 시어머님이 저에게 월세 안 내면 안 되냐고 물었던 그 시점, 남편이 바람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 만나는 것도 꺼리는 이 시점에서 하루가 멀다고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남들은 친해도 못 만나며 안부 묻는 것도 조심스러운데 남편과 내연녀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대꾸할 가치도 모르겠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는 심상이었는데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슬픈 사랑은 없는 것처럼 굴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갈라놓은 가문의 적이 바로 저인 것 같았죠. 코로나 터지며 시어머님 월세를 반내만에 할 때 솔직히 정이 조금 떨어진 상태였어요. 다른 사람의 재산의 주인인 자기인 것처럼 구는 게 영 못 믿어왔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바람까지 폈으니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죠. 미련이 있었다면 가슴 아프고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 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너 같은 짓만 골라서 하는구나 라고요. 사실 남편도 저에게 그랬죠. 장인어른 건물 하나 있다고 마치 네 것인 양 정없이 구는데 어느 남자가 마음 주고 살겠냐고요. 그때 저도 모르게 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지 근성. 정말 저 네 글자가 떠올랐어요. 전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똑같구나 싶었거든요. 아우 얘 농담이야 농담. 내 아들이 건물주인데 다른 명의만 뭐 어때? 내가 내 아들한테 월세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본 소리야. 얘는 뭔 농담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빤히 이 시애미를 쳐다보니? 농담이니 그렇게 심각하게 볼 거 없다. 어이없었고 마땅한 대꾸도 찾지 못해 빤히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민망했는지 해본 소리였다며 얼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이 돌아가시고 이 건물은 제 명의로 될 텐데 저와 전 남편이 부분이 아들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건물주 가게 명의를 본인 앞에 돌리는 거에 대해선 한뿔 꺾인 듯 말씀하셨지만 하나는 분명했어요. 설마 아들이 주인인데 새 내겠어? 밀린 월세도 안 갚고 앞으로 월세도 없고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이셨습니다. 어릴 때 TV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일 저지르는 사람에게 주인공이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내년이 인두껍을 쓰고 어찌 이런 짓을 해? 라고 말이에요. 어릴 땐 사실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했죠. 하지만 워낙 강렬한 단어로 기억에 남았어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 살면서 그런 단어를 입에 올릴 상황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제 앞에서 하시는 시어머님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황망하게 먼저 세상을 떠난 친정아빠. 그런 친정아빠를 아직 못 보내고 있는 저인데 제 앞에서 가족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싶었어요. 제 남편이 바람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시어머님에게 있기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모자가 똑같더라고요. 저에 대한 배려, 친정아빠를 갑자기 잃은 슬픔은 안중에 없고 돈, 건물, 본인들의 안위와 편의를 생각하는 시어머님과 전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혼 소송? 내가 바람핀 건 잘못이지만 상간녀 소송이 없어진 건 남자들 살면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따뜻하고 배려 있게 해줬으면 내가 왜 그랬겠어? 장인어른 건물이 마치 당신 건물이장 같이 잘 살자는데 힘든 우리 엄마한테 월세 따박따박 다 받아가며 정없이 구는데 어느 남자가 살맛대고 좋다고 하겠냐? 찬바람 쌩쌩 굴면서 남처럼 군 건 오히려 당신 아니야? 당신이 그런 빌미를 주고 나에게만 잘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내가 조용히 이혼당할 것 같아? 당신도 책임 있어. 나 이렇게는 이혼 못해.
나한테 이렇게 말해야 소용없어. 변호사에게 말해. 나는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당신이 한 말도 녹음했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도 녹음했고 법적 증거로 제출할 거야. 그렇게 알아? 법적 증거? 그래, 제출해라, 제출해. 내가 못할 말이냐? 판검사도 다 남자다, 남자. 남자들이 더 많은 거 몰라? 세상 어떤 남자가 여자가 돈 좀 있다고 자기 부모 무시하는데 좋다고 실실거리는 남자 어디 있다고 그래? 세상도 다 내 편이지 당신 편 들어줄 것 같아?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였어요. 눈 감아줄 생각도 없었지만 남편의 뻔뻔함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전 말을 아꼈어요. 하나하나 대꾸하기 시작하면 왠지 말도 안 되는 전 남편 논리에 말려들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남편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할 때면 다 녹음했어요. 전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하나도 없다. 같이 살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걱정조차 없다. 감사하게도 전 남편이 하는 말들은 저에게 이렇게 비춰지며 저에게 유리한 주원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했어요. 친정아빠 건물이어도 충분히 도의적인 배려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바라는 게 당연히 정당할 리 없으니까요. 전 남편은 말도 안 된다며 억울해했지만 세상 법이 그리 쉽지 않죠. 아빠 건물에 대한 지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에게 이혼당했습니다. 희정아, 요즘 왜 이렇게 뜸했어? 가게 오라고 해도 바쁘다고만 하고. 옆에 계신 분은 누구니? 어머님, 여기 앉아보세요.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요. 함께 봐주실 변호사예요. 변호사? 어머, 설마 얘 지난번에 이 시애미가 했던 이야기 마음에 담아둔 거니? 아이고, 고마워라.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해본 건데. 내 말 듣고 이 가게 내 명의로 돌려주기로 한 거야? 어머머, 웬일이니? 정말 그때 그 점쟁이가 용하긴 용한가 보구나. 이렇게 내 말년 운세를 다 맞추고 말이야. 그래, 도장 가져와야 하니?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전 남편과 이혼한 전 시어머님과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시어머님 가게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동안 오지 않았던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며 함께 간 변호사의 존재를 궁금해하셨죠. 정리할 게 있어 함께 왔다는 말 한마디에 시어머님은 이미 가게 한 켠을 당신 명의로 받으신 것처럼 행복해하셨습니다.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걸 또 잊지 않고 이렇게 주냐고요. 그러시면서 예전에 봤던 그 점쟁이가 용하다더니 정말 용하다고 하셨어요. 기억을 더듬어 제 사주도 보고 와야겠다며 김칫국을 제대로 마셨죠. 도장을 가져오시고 자리에 앉으신 시어머님은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서류 봉투를 열고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미간을 찌푸리시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물으셨어요. 월세? 월세 납입 기한? 계약 만료? 이게 다 무슨 소리니, 희정아? 가게 명의 넘기는데도 이런 게 필요해? 어머님, 아니 이젠 아줌마라고 불러야겠죠? 저 이혼했어요. 그러니 가게 빼주세요. 그리고 친정아빠가 살아생전 말씀하셨던 6개월 월세 이후부터 밀린 월세 다 내시고요. 물론 내는 게 여전히 아깝다 생각하시면 안 내셔도 돼요. 아줌마가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신 보증금제도 있잖아요. 대신 보증금 하나도 못 돌려받으시는 거 아시죠? 친정아빠가 보증금도 부담이라 거의 안 받다시피 하셨는데 그동안 밀린 월세가 딱 그만큼이네요. 밀린 월세 다 내시고 보증금 찾아가시던지 아니면 그냥 기간 내 가게 빼시던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말도 없이 이혼이라는 거냐? 그리고 내가 왜 밀린 월세를 다 내야 해? 주인이 바뀌면 계약도 새로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순날강도 아니야? 이렇게 내쫓는 게 어딨어? 설마 나 내쫓으려고 이혼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지? 변호사 양반, 어디 입 있으면 말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냐고요? 더 이상 시어머님도 아니고 아줌마니 편히 말하겠다 했어요. 이혼했는데 예의 차리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예의 차리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친정아빠가 사돈이라고 예의를 차리고 배려해 주시니 차마 그 얼굴에 먹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님은 찬바람 쌩쌩 부는 제 태도에 놀라셨고 밀린 월세를 내고 계약 종료일에 가게를 나가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셨습니다. 변호사에게 재차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지 물어보시더니
이렇게는 못 나간다고 개거품 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와, 이 사람 저렇게 악랄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친정아빠 유산을 얼마나 당신 걸로 알았으면 이렇게 개거품 울며 사실을 못 받아들이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없는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몰랐던 사실도 아니고 그동안 내용을 깔끔하게 법적 서류로 정리했을 뿐인데 이렇게 억울해하다니. 말은 말이고 당신 생각은 전혀 그럴 마음 없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진 셈이었어요. 그렇게 이혼도 하고 시어머님도 가게에서 내쫓았어요. 아이들은 다행히 학교 갈 시기라 집에 없을 때 큰 소리가 오갔죠.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지 못했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한다는 소리에 놀라더라고요. 차마 전 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한다는 소리는 아이들 정서상 좋지 못할 것 같다 하지 않았어요. 생각 차이로 함께 사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말로 둘러댔죠. 그래도 아이 아빠니 그 자리까지 뺏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에게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에겐 잘했거든요. 혹시 전 남편이 아이들 매개체로 저에게 다시 어떻게 해볼 심산일 텐데 그것도 막아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전 남편의 끝을 보았으니까요. 젊고 한창일 때 다른 사람 돈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늙으면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일 없다는 것 저도 알아요. 아주 좋은 표본인 시어머님을 겪었으니까요. 시간 지나 죽는 소리 해대며 바뀌었네 잘하겠네 소리를 한다면 그건 하나겠죠. 저 떠나 살아보니 돈 없고 힘들어 이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건 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일은 없길 바라는 마음이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서로 엮이지 않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친정아빠를 보냈던 슬픔은 제 인생에 무임승차하려던 전 남편과 시어머님을 떨구고 편해졌어요. 밑바닥까지 보고 정리하니 후회도 없고요. 앞으로는 아이들이 아빠 없는 그늘 느끼지 못하도록 육아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매일 더 만난 것도 해주고 틈나는 대로 야외로 바람 쐬러 가려 해요. 친정아빠가 물려주신 건물 덕분에 전 남편과 이혼했어도 금전적으로 오히려 풍족해졌거든요. 사람한테 대인 마음은 아직 허전하지만 이 마음도 채워질 날이 오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직장인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열심히 일을 하며 퇴근 후에 맛있는 밥 한 끼를 소확행으로 삼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제가 왜 사연을 보내게 됐는지 전혀 감이 안 오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결혼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와의 다툼, 뭐 이런 정도의 얘기라면 사연까진 보내진 않겠죠? 다툼은 다툼이지만 저의 다툼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파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결혼 앞두고서 상대방의 새로운 모습에 충격을 받고 그로 인해 헤어지는 커플을 제 주위에서도 많이 보았는데 저한테도 일어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던 저희 커플이 왜 헤어졌는지 도대체 그 사연이 뭔지 궁금하신 분 들어주세요. 저희는 대학교 CC였습니다. 어쩌다 사귀게 된 것까진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복학생이었던 남친이 저에게 대놓고 관심을 표현하면서 학과 내의 유명한 커플로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공공연한 커플이니 그냥 사귀는 걸로 하자는 말에 또 쿨하기로는 어디 가도 안 꿀리는 제가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사귄 지 4년. 남친과 저는 둘 다 졸업을 하고 동종업계로 취직도 했습니다. 바쁘디 바쁜 직장 생활에도 퇴근 후에 30분이라도 보려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남친. 야근한 날 회사까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온 정성 때문에 저는 별다른 프로포즈 없어도 이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자고 한 것 같아요. 결혼을 앞두고 우선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봐야 하지 않겠냐고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지속될 줄 알았던 제게 청천명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저는 엉엉 울며 아빠의 건강이 우선이니 결혼도 안 하겠다고 남친한테 통보했어요. 남친은 그 얘기에 안색이 좋지 못하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그의 마음도 좋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제게는 아빠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아빠는 저와 전혀 다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저의 결혼을 오히려 서두르자고 하시더라고요. 결혼식장에 손잡고 갈 수 있을 때 저를 결혼시키고 싶어 하신 거죠. 그리고 그런 아빠의 마음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미 수술도 불가한 말기암 환자에게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친을 데리고 집에 인사시켰습니다. 침대에 무기력하게 누워 계시던 아빠가 몸을 일으켜서 환한 얼굴로 그를 맞아주셨어요. 오늘아 수고가 많았네. 아닙니다, 아버님. 몸은 좀 어떠세요? 어떻긴 늘 비슷하지. 그래도 요즘은 진통제가 잘 나와서 견딜만은 해. 다행입니다. 남친과 아빠는 그동안 만나보진 못해도 전화통화는 자주 하던 사이라 그런지 처음 만남인데도 어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앉아있는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아빠에게 누워 계시라고 권했어요. 아빠, 괜찮으니까 누워. 누워서 들어. 아니다. 이렇게 인사하러 왔는데 사위 될 사람한테 그래야 쓰나. 괜찮습니다, 아버님. 나도 괜찮네. 그래. 자네는 어디 다니고 있다고? 저는 큰 회사는 아닙니다. 중소기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면 됐지. 회사 크다고 좋은 건 아니더구만. 나만 해도 30년을 넘게 일했지만 늙고 병드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져.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 네, 알겠습니다. 아빠 몸도 아픈데 그런 연살할 힘이 어딨어. 어서 누우셔. 괜찮으니까. 이 정도 앉아있는 건 운동도 되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우리 마누라랑 희연이가 나 아프다고 완전 날 환자 취급해. 난 아직 멀쩡한데 말이야. 맞아요, 아버님. 아프실수록 오히려 더 움직이셔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이따 나랑 바둑이나 한 판 둘까? 네, 좋지요. 아빠, 바둑 두려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거든? 아, 그래. 그렇지. 중요한 얘기를 해야지. 아빠는 삽시간에 진지한 얼굴로 말하셨어요. 그래. 우리 희연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희연이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습니다. 희연이가 좋다고 하는 남잔데 내가 뭐라고 하겠어.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감사합니다, 아버님. 내 병 소식 듣고 희연이가 결혼식 미루겠다고 야단이었네. 자네도 들어 알겠지만 내가 그건 안 된다고 했어. 조금이라도 정신 있을 때 딸 결혼식을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결혼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하자고 했지. 안 그래도 희연이한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할 말은 끝났네. 밥 맛있게 먹고 가고. 아빠는 남자친구한테 할 말만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습니다. 잠시 앉아 계신 것도 벅차 보이셨던 아빠의 모습에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친은 저희 엄마가 차려준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건지, 아빠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만 행복해도 되는 건지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아빠가 원하는 결혼식이라 미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를 먼저 드리러 갔는데도 남친은 자신의 어머니는 뵈러 가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남친은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남친과 여동생을 키우셨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초조한 마음에 남친에게 왜 인사드리러 가잔 말을 안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남친 얼굴이 단박에 어두워지더라고요. 영문을 모르겠는 제 물음에 다른 답을 안 한 남친이 이번 주에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단정하고 얌전해 보이는 옷을 입고 신경 써서 어머님 집으로 갔습니다. 남친이 문을 두드리고 인사하며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데 심장이 쿵쾅쿵쾅 제멋대로 뛰더라고요. 그렇게 문이 열리고 남친과 닮은 외모의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서 와요. 여기 이거 받으세요. 어머님 차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뭘 이런 걸 다. 집에도 많은데. 죄송해요. 여쭤보고 사올 걸 그랬나 봐요. 엄마, 희원이 성의를 생각해서 좋게 말해줘. 그게 뭐야? 알았다, 알았어. 일로 와서 앉아요. 어머님은 거실에 앉으라고 하고 차를 내오셨습니다. 쌀쌀해 보이는 인상에 저도 말을 붙이기가 어려웠어요. 어르신들 가운데서 주눅 한번 들지 않고 싹싹하게 말 잘하는 편인 저인데 어머님 앞에서는 한없이 자감한 지도군요.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자 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래, 희연이라고 했지? 네, 맞습니다. 김희연이에요. 재선이가 여자친구를 만난다고 하던데 이렇게 불쑥 데려올 줄은 몰랐네. 놀라셨죠? 사실 저희 꽤 오래 만났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그래, 우리 재선이랑 결혼하겠다고? 네, 저희 집 사정상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쑥 인사드리러 왔어요. 사정이라면, 재선이가 말한 그거. 재선 오빠가 무슨 말을 했나요? 다른 건 아니고 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하더만. 나도 오늘 아침엔가 재선이 동생한테서 들었지. 네, 맞습니다. 알고 계셨군요. 그러니까 그게 맞단 거지? 네, 얼마 전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지금 요양 중이세요. 세상에, 뻔뻔하기도 하지. 에? 아니, 그렇잖아. 자기 몸 아파서 다 죽어가시는 양반이 딸 결혼식을 시킨다고? 그럼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면 처갓집 부양을 다 우리 재선이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그래,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희원이 속상하게. 난 조용히 있어. 내 말이 틀렸니? 어머님, 그렇잖아. 원래 집안의 기둥뿌리가 흔들리면 집안 전체가 흔들리는 법이다. 그런데 아프시다는 아버님 믿는 집에 굳이 지금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어쨌든 나는 이 결혼 반대다. 엄마!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저 재선 오빠한테 저희 집 부양 맡길 생각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고요. 저희 집은 제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게 네 말처럼 어디 쉽겠니? 세상을 살다 보면 네 뜻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은 거야. 엄마, 적당히 해. 사람 불러놓고 왜 이래? 저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안 돼. 가긴 어딜 가. 여기 있어. 엄마, 나랑 얘기 좀 해. 솔직히 왜 이러는 거야? 사람 당황스럽게. 너는 직업 괜찮고 예쁜 애 만나서 연애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 이런 애를 데리고 와서 야단이니? 아유, 됐다. 어머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그곳에 있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남친이 한사코 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냥 가면 안 된다며. 자기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거 아니냐고 계속 늘어지더라고요. 시연아, 제발 이대로